지난주에 저희가 그 한국 현대사를 정치사 위주로, 특히 정치사 중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대한민국의 양대 정당의 역사를 해방 이후부터 쭉 한번 일별을 했잖아요. 이제 주로 인물 위주로 봤죠. 뭐 정당의 역사라고 하지만 그 두 정당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위주로, 인물 위주로 이제 쭉 지난 한 70년의 역사를 한번 돌아봤는데, 이번에는 정당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정당을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삼은 이유는 제 석사 논문 주제이기도 해요. 제가 그 정치학도 이제 대학원을 가면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세부 전공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서 제 전공은 한국 정치였고, 그 중에서도 정당이었어요. 한국 정치의 정당. 즉 한국의 정당이 제 석사 논문 주제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당론 전반을 쭉 공부를 했어요. 사실 정치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당론이라고 하는 분야는 굉장히 작은 분야예요. 그 작은 분야지만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제목을 민주주의의 중심, 정당이란 무엇인가라고 담았는데, 결국 우리가 정치는 세력이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한 개인이 아무리 국민적인 인기를 끌어도 그 사람이 뭐 혼자서 무소속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결국 어딘가 정당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이 뭔가 힘을 가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안철수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개인적으로는 인기가 있었지만 결국 뭐 정당을 창당을 해서 뭐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가 뭐 잘 안 됐지만, 자, 그러면 도대체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세력이라는 게 뭐냐면 정당이라는 거죠. 정당. 그럼 도대체 정당이라는 게 뭐냐? 정당은 그러면 근대 민주주의의 산물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정당이라는 건 이 민주주의나 공화 정치가 시행되는 곳에서는 어디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현상이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우리가 민주주의의 시초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리스 아테네에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도 일종의 정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정당이라고 딱 조직화된 건 아니었고 당파인데, 당파. 이른바 이제 다수의 대중을 어떤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민중당파가 있었고, 소수의 귀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귀족당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정확하게 우리는 무슨 당, 이렇게 당 이름을 정해서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 움직인 건 아니지만 그 흐름을 이어가는 어떤 세력을 대표하는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어떤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하는 페리클레스는 일종의 민중당파의 리더라고 할 수 있고, 페리클레스, 물론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학자로서 유명한 플라톤 같은 경우엔 본인 스스로가 귀족이었고 어떤 귀족적인 당파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죠. 뭐 이끈 건 아니지만,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플라톤은 개인적으로 플라톤의 국가를 보면 플라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정치 체제는 아테네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스파르타식 그 소수의 어떤 귀족 정치였죠. 그리고 그게 극단화된 형태가 철인정. 한 명의 철인이 다스리는 정치. 그게 이제 플라톤이 국가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정치 체제잖아요. 근데 이제 철인정으로 가기 전 단계랄까, 하여간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되게 스파르타를 모델로 많이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스파르타야말로 전형적인 귀족 정치를 했던 나라죠. 그래서 아테네 안에서도 이렇게 민중당파를 지향하는 세력과 귀족당파를 세용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을 든 거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도 나중에 제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초창기에는 공화정으로 운영하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이른바 다수의 어떤 그 기층 민중들을 대변하는 당파와 소수의 어떤 귀족들을 대변하는 당파가 있었는데, 유명한 건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민중들한테 인기가 좋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그 공화파 원로원의 귀족들을 대표했던 게 폼페이우스. 이 두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전쟁을 벌여서 카이사르가 승리함으로써 이제 공화정이 무너지고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로마인 이야기 보면 나오지만 마리우스와 술라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리우스와 술라가 돌아가면서 서로 막 엄청난 살생부를 만들고 막 학살을 하고 하면서 권력을 주고받는데, 마리우스는 굳이 말하자면 민중당파에 가까운 사람이고 술라는 귀족당파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라쿠스 형제가 있었죠. 그라쿠스 형제는 다수의 민중들을 대변했고, 그라쿠스 형제를 죽인 이제 원로원 의원들 혹은 공화당 귀족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다수의 어떤 대중을 대변하는 당파와 소수의 엘리트를 대변하는 당파, 이 두 세력이 이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대 민주주의로 넘어오면 우리 전 세계에서 이제 근대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꽃피운 나라가 어딥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가장 꽃피운 나라, 의회 민주주의를 발명한 영국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도 역시 양당제의 전통이 오래 뿌리가 깊고,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이게 좀 애매해. 이거 다수와 소수로 보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르주아 계급을 대표했던 자유당의 글래드스턴이라는 정치인이 있었고, 또 어떤 구귀족, 옛날에는 왕당파였고 토지귀족을 대표했던 보수당의 디즈레일리, 뭐 이런 어떤 정치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유당은 노동당으로 대체가 되죠. 노동당은 또 다수 노동자를 계급을 대표하는 거고 보수당은 지금도 영국의 어떤 엘리트. 영국은 아직도 귀족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엘리트를 대표하죠. 물론 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성격이 달라지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그게 공화제 형태의 민주주의건 혹은 직접 민주주의건 혹은 뭐 의회 민주주의, 정당 정치건 대개 이런 두 가지 흐름의 정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수의 대중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당과 소수의 엘리트를 대변하는 정당. 이 두 가지 형태의 정당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리버럴이거나 진보 혹은 보수 뭐 이런 식의 가치가 덧씌워지기도 하는데 뭐 디즈레일리는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고 잠깐 넘어가면 디즈레일리가 했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죠.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더라.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통계를 비판할 때 많이 예로 드는 유명한 격언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있죠. 성공은 수고의 대가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수고를 안 하고 성공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뭔가 수고를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시종일관 하는 자는 운명을 믿고 변덕 부리는 자는 요행을 믿는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운명을 확신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변덕 부리고 이것 좀 했다가 저것 좀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요행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디즈레일리는 되게 이런 명언 명구로도 유명하고 또 두 도시 이야기라는 유명한 소설도 썼죠. 찰스 디킨스 말고 또 있는데 디즈레일리가 쓴 유명한 또 소설도 있고 소설가로서도 유명하고 뭐 정치인으로서도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이 글래드스톤과 디즈레일 두 총리가 왔다 갔다 이제 수상을 번갈아 하면서 이른바 대영 제국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를 이끌었죠. 자, 그럼 정당에 관해서 좀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당 하면 이제 정당론을 처음 만든 건 프랑스의 정치학자예요. 모리스 디베리제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1917년생인데 지금 2019년이니까 살아계시면 102살이겠죠. 아마 살아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PT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뭐 90세 이상인데 살아계셔서. 이분은 이제 프랑스의 정치학자고 이제 3인당 의원, 그 프랑스의 사회당이죠. 프랑스 사회당 의원도 역임을 했고 정당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학계 내에서 정당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정당론에서 얘기한 유명한 두 가지 정당 유형이 바로 간부 정당과 대중 정당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다수의 대중을 대변하는 정당과 소수의 엘리트를 대변하는 정당. 그거를 이론화해서 간부 정당과 대중 정당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서 어떤 정치학으로 정립한 사람이 이 듀베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듀베르제 법칙이라는 것도 유명하죠. 이건 1강 때 제가 말씀드렸죠.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제가 결합하면 양당제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게 또 이분이 이 정당론이라는 책에서 한 얘기인데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국회 대표 연설에서 그 얘기를 했죠.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아예 없애버리자. 그리고 소선거구제로만 국회의원 270명을 뽑자라는 게 이제 전형적인 듀베르제의 법칙이죠. 그렇게 되면 양당제가 나오고요. 무조건. 그리고 3당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당제가 되면 2당인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간부정당과 대중정당이라는 게 뭐냐? 이건 프랑스 사람이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까르데 파티 뭐 이렇게 불어로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부정당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소수의 명망가들이 중심이 돼서 정당을 꾸리는 거고 성향은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는 보수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하냐면 소수의 명망가들이 하향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수의 명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야 어느 지역엔 누구, 어느 지역엔 누구, 어느 지역엔 누구로 하지. 그러면서 이제 코커스라 그래서 이제 밀실에 모여갖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의 공천을 했다는 거죠. 초기에. 그 다음에 당내 기율은 약해. 왜냐하면 이 명망가라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고 자기가 독자적인 정치 기반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거나 뭐 땅이 있거나 자기 세력이 원래 있는 사람들이라 당의 명령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가 잘나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당내 기율은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냐면 거액의 소수의 헌금에 의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부자들이니까 자기가 자기 돈 갖고 정치하는 거예요. 당비가 필요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뭐 특별 당비니 뭐니 해가지고 몇 억씩 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소수의 어떤 귀족들로부터 시작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자유당이나 보수당 같은 영국의 정당들이 이런 간부정당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당 조직론으로 보면. 그럼 대중정당이라는 건 뭐냐? 대중정당은 일단 말 그대로 대중이 중심된 정당, 즉 다수의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향으로는 진보 성향에 가까운데 왜 그러냐면 이게 노동자들이 기반해서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최초의 대중정당은 영국의 노동당이에요. 영국의 노동당. 그러니까 1800년대에 마르크스주의가 그 전국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조합 운동, 노동조합을 만드는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선거권 투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선거권을 누가 가지냐면 소수의 귀족들만 가지잖아요.
그러다가 부르주아로까지 확대됐다가 어느 정도 뭐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가 이게 선거권에 계속 제한을 두잖아요. 그러다가 이른바 보통, 물론 여성은 나중에 받게 되고 남성을 대상으로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보통 선거권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그 선거권 쟁취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을 주도했던 게 노동자 계급이고 그 노동자 계급이 자기들을 대변하는 정당을 만든 게 영국 노동당인 거죠. 그리고 다른 유럽에도 그 비슷한 성향의 정당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근데 그런 정당들은 간부 정당처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다 노동자들이었으니까 자기가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큰 명망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중정당이라는 게 유럽의 노동운동의 결과 발명된 거예요. 그래서 거죠. 그러니까 당에 몇 명이 모여서 누구 이렇게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같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어서 그 사회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공천도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위로 뽑아 올리는 방식으로 상향식으로 공천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 기율이 되게 강해. 왜냐면 그 당이 공천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국회의원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한 당내 기율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당비를 어떻게, 그 돈을 어디서 운영하느냐? 소액의 노동자들이 당비를 매달 내는 거예요. 한 달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내는 돈을 모아서 그걸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소액 다수, 적은 돈이지만 다수의 당원들이 내는 당비를 운영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가 다 간부정당하고 명확하게 대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당의 대표적인 게 노동당이나 3인당 같은 이런 진보 성향의, 유럽의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대중정당이다. 그리고 이런 대중정당을 발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페르디난드 라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라살이 만든 대표적인 대중정당이 독일의 3인당이죠. 그래서 에스페데라고 하는, 지금도 있죠. 이게 우리가 뭐 민주당이니 뭐 한국 정당들이 우리 100년간의 정당을 만듭시다라고 말할 때 그 100년 정당의 원조가 된 게 바로 이 3인당입니다. 3인당은 원래 이제 이게 그 유명한 그 정당 사회학이라는 그 로베르트 미헬스라는 사람이 쓴 정당 사회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표현인데, 잠자고 있던 대중 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밧줄에 매달려 있던 독일 노동자 대중을 일깨워서 자기 주위에 운집시킨 것은 인구에 회자되던 시인이자 철학자이자 변호사였던 페르디난드 라살에게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라살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이제 독일의 노동자 대중들을 정당으로 결집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인당을 만든, 이제 지금도 라살 무슨 뭐 이렇게 뭐 그 재단 뭐 이런 게 있어요. 독일 3인당의 그 정치 아카데미 같은 걸로. 그래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이게 나오는 얘기고요. 탁월한 카리스마와 웅변으로 대중정당의 히트를 마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죽는 게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구애하던 여인이 약혼자에게 결투를 신청해갖고, 그 당시에는 이제 결투라는 게 권총 결투잖아요. 다 불법인데 약간 이 정치인들이 그 당시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 무모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권총 결투를 하면 그 당시에는 이 권총이라는 게 총신이 짧아서 잘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운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뭐 총을 잘 쏘고 못 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 20보쯤 멀리 떨어져서 저쪽이 먼저 빵 쏘고, 안 맞으면 저쪽이 또 빵 쏘고, 그 다음에 한 발짝 몇 발짝 더 가서 또 빵 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맞아서 죽는 놈이 지는 뭐 그런 이상한 결투 형식이었어요. 이건 뭐 칼싸움은 평소에 무슨 실력이라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당시에 권총 결투라는 건 진짜 운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부상으로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미국 정치인 중에서도 아론 버라는 미국 초기의 부통령이 하나 또 이런 식으로, 아론 버와 알렉산더 해밀턴이 아론 버의 총에 맞아서 죽었죠. 그래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미국의 초대 재무부 장관이고 미국 집회에 얼굴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결투해서 총 맞아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약간 좀 그런, 그것도 아마 여자 문제였을 거예요. 참 이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정당들이 간부 정당으로 시작했다가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이 노동자 운동을 통해서 그 투표권 확보 운동을 통해서 투표권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대중정당이 생겨났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대중정당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 좌파로부터의 감염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이게 정치학 용어예요. Contagion from the left. 그러니까 이 대중정당이 너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거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정치 자금도 소액 다수로 쫙쫙 거치고, 그리고 뭔가 되게 공천도 상향식으로 하니까 민주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선거운동, 그 대중들이 다 선거운동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현대 민주주의에 딱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당 모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간부 정당들도 이거 좋은 모델인다 해가지고 다 대중정당 방식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영국의 보수당이나 자유당 같은 그런 처음엔 귀족이나 어떤 부르주아들로부터 출발됐던 간부 정당들이 다 대중정당의 운영 방식을 배웁니다. 배워서 자기들도 당원을 모집해요. 그럼 야,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에 누가 당원이 가입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진짜 가난한데 보수적인 사람도 많잖아요. 진짜 가난한데 대한애국당 당원인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보수정당이어도
귀족 이익을 뭐 소수의 지주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인 것 같아도 일반 대중들이 또 가입합니다.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런 가치를 표방하고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당원으로 가입해서 다 대중정당화돼요. 그러니까 독일도 3인당이 생기고 나니까 기독민주당이라는 보수정당이 또 생겨나고 그런 정도도 대중정당화되고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중정당 모델이 아주 그냥 그 기본적인 정당 모델로 정착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정당 모델이 승리하는가라고 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1960년대, 70년대에 이제 황금 이른바 이제 그 유럽 그 세계 그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거치면서 중위수 투표자 모델이라고 해서 중도로 양대 정당이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쪽에 진보 정당이 있고 저쪽에 보수 정당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핵심 지지층은 이쪽하고 저쪽에 몰려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국민은 어디 몰려 있겠어요? 대부분의 국민은 좌파와 우파 사이에 어딘가에 몰려 있겠죠. 그래서 여기 위로 볼록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대부분의 국민이 모여있는 그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처음에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좌파와 우파로 결집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의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둘 다 중도로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중위수 투표자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선 때는 좌파나 우파로 갔다가 결국 본선에 가면 공약이나 어떤 정책들이 다 중도로 수렴하는, 그래서 결국 중도의 유권자를 놓고 다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데다가 또 어떤 게 있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이미지 정치가 등장해요.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매체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옛날에 신문으로 정치를 보던 시절에는 이렇지가 않았는데 TV라는 매체가 생겨나면서 새로운 이미지 정치라고 하는 이른바 텔레폴리틱스 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주 되게 유명한, 정치사에서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이게 미국에서 역사상 최초로 TV 토론을 했던 거예요. 대선 후보 TV 토론을 최초로 했고 이때 나온 후보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하고 닉슨 대통령이에요. 그 당시에 민주당의 후보는 40대 초반의 젊은 그 청년 후보였던 케네디였고, 그러니까 케네디는 이 당시에 나보다 젊은 나이였나? 나랑 비슷한 나이였나? 이때 대선 후보가 돼서 TV에 나온 거야. 그리고 저기는 닉슨이에요. 닉슨은 이미 부통령까지 지냈던 거물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아이젠하워 정부에서 부통령을 했죠, 아마 닉슨이. 그러면 보세요. 이 케네디와 닉슨이 붙었는데 이 방송을 라디오로 들은 사람이 있고 TV로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디오, 그 당시엔 라디오도 많이 듣던 시절이니까 라디오와 TV를 동시 생중계가 되는데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은 다 닉슨이 이겼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TV로 본 사람들은 다 케네디가 이겼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선은 케네디가 이겼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닉슨은 워낙 노회하고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또 자수성가한, 아주 삐져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케네디는 진짜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케네디라고 하는 거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그런 사람인데 이게 이제 논리는 닉슨이 더 많이 한 거, 다 말이 되는 거야. 더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TV로 봤을 때 이미지가, 이 사진만 봐도 어때요? 케네디는 어떻습니까? 딱 뭔가 당당하게 이렇게 딱 하고 다리 딱 꼬고 또 검은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인가 뭐 그랬을 텐데 딱 이렇게 화면에 잘 받는 그런 비주얼적으로 딱 나온 거야. 근데 닉슨은 어때요? 딱 봐도 뭔가 사람이 이렇게 잿빛, 이렇게 화면이 잘 안 받는 잿빛 양복에, 그러니까 방송 처음 해보다 보니까 TV 토론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TV에 나간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제 평소처럼 말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정치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이 약간 정치인이 연예인화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아까 말한 중위수 투표자 모델과 이미지 정치가 결합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포괄정당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자, 이거는 이른바 영어로 하면 캐치 올 파티야. 그러니까 다 먹겠다는 거죠. 캐치 올.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 자기 지지층만 먹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다 먹는 정당이 나왔고, 이거 정치학자로는 1970년대 오토 키리하임이라는 사람이 주창을 했는데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듀베르지의 기존의 정당 모델, 이른바 간부정당과 대중정당이라는 이원화된 정당 모델을 비판하면서 대중정당은 정당의 완성 단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듀베르제는 좌파로부터의 감염 현상 때문에 간부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발전되고 대중정당에서 정당 모델이 끝난다고 본 거예요. 50년대. 근데 70년대에 키리하이머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다. 대중정당도 하나의 발전 단계고 그 다음에 포괄정당으로 발전했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정당 모델이. 그래서 결국 정당의 최종적인 발전 단계는 포괄정당이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 정당들도 다 보면 자기들은 뭐 이렇게 진보 보수 특정 당파의 정당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다 전 국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정당들은 다 포괄정당화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념이 중요했다면 우리는 사회주의 정당, 우리는 뭐 보수주의 정당, 뭐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 뭐 이런 이념을 내세웠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데올로기는 사라지고
혹은 이제 이익 집단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정당들이 비례대표에 다 누굴 집어넣습니까? 이익 집단의 대표들을 집어넣죠. 예를 들면 의사협회에서 한 명 추천받고, 약사협회에서 한 명 추천받고, 간호사협회에서 추천받고, 또 유치원협회에서 한 명 추천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채우잖아요. 왜냐하면 이익 집단들이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그 이익 집단들의 표를 받기 위한 그런 정당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평당원의 비중은 감소되고 지도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이제 이런 대중정당이 약화되는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게 바로 포괄정당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킨 게 80년대에 나온 파네비앙코라는 정당 이론가인데, 이 사람은 아까 간부정당과 대중정당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선거전문가 정당과 관료적 대중정당이란 모델로 얘기를 합니다. 선거전문가는 의원과 전문가 중심이고, 유권자는 정당에 대해서 약한 충성심, 정당을 그렇게 높이 지지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우위를 가지게 되고, 또 이익 집단이나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 다음에 이슈나 리더십에 의해서 많이, 그것도 특정 개인의 리더십, 그리고 이슈를 얼마나 잘 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리어리스트, 자기 어떤 출세를, 어떤 정당을 자기 출세의 목적으로,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다라는 거고, 그에 대변해서 유럽에는 관료적 대중정당, 그러니까 기존의 대중정당이 관료화되는 거예요. 기존 대중정당을 운영하는 당 관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권력이 세지면서 일종의 국가기구가 관료화되듯이 정당기구도 관료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진성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당원은 있고 당에 강한 충성을 하는데, 대신 정당의 조직이 우위를 가지는, 당의 무슨 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막강한 실세가 돼서 당의 사무총장이라든가 그런 어떤 당 관료를 잡은 사람들이 우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당원들은 여전히 소액 당비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 관료적 대중정당은 이념이나 가치를 좀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주로 신념가, 어떤 당의 이념을 여전히 중시하는 신념가들 위주로 운영된다라는 게 이제 파네비앙코의, 그러니까 선거 전문가 정당은 주로 미국의 정당들이고, 관료적 대중정당은 주로 유럽의 정당들이다라고 이제 크게 대별을 합니다. 여기 80년대까지 나온 정당 이론이고, 저는 참고로 이 이론에 기반해서 너무 석사 논문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선거 전문가 정당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죠. 빌 클린턴이라든가, 딕 모리스는 빌 클린턴의 어떤 정치 참모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연예인화된 정치인. 그러니까 클린턴은 선거운동할 때 기억나세요? 이렇게 뭐냐면 뭐 색스폰 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정치인이 색스폰을 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인간적인 매력으로 승부하는 거죠. 얼굴, 클린턴만 해도 나이가 젊고 잘생겼었고, 약간 굉장히 이렇게 남성적인 어떤 그런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그런 걸로 인기를 끌었고, 또 딕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공화당과 민주당을 오가면서 자기한테 그냥 자기를 돈 주고 사주면 그 사람한테 맞는 정치 전략을 막 제공하는 그런 이른바 정치 컨설턴트죠. 정치 컨설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업화돼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미국의 정치 형태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한 TV를 중심으로 한 이미지 정치와 결합되면서 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우리나라도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면 탁현민 씨 같은 경우가 굳이 말하자면 그런 선거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은 원래 문화공역기획 전문가지만 또 선거 쪽으로 와서 그런 어떤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선거에 많이 기여를 했죠. 그래서 서구의 정당 조직이 변화한 거는 처음에는 간부정당으로 시작했다가 대중정당화 됐다가, 그 다음에 관료적 대중정당으로 진화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정당화 경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선거 전문가 정당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서구의 어떤 정당 조직이 변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이제 해방 공간부터 보면 일제시대에는 정당 정치를 할 수가 없었죠. 일제시대에는 뭐 그 정치가 금지되어 있었으니까. 해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정치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당시 행위자는 일단 좌파 그룹이 있고 우파 그룹이 있죠. 하여튼 좌파 그룹은 이제 박헌영이라든가 여운형이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은 비타협적인 독립투쟁, 일제시대에 공산주의자를 용인해 줄 리가 없으니까 아주 지하로 잠입해서 비타협적인 독립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김일성은 북한에서 그 만주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했고, 박헌영은 남한 내 지하 조직을 운영했고, 여운형도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국내로 들어와서는 뭐 약간 좀 뭐 자명하면서 문화적인 활동을 좀 했죠. 신문사도 세우고. 자, 그랬는데 성향적으로는 좌익 독립운동가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정책은 친일청산, 주로 친일파 청산이겠죠. 그리고 토지개혁, 농민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일제 치하까지만 해도 소장농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90% 이상이 농민이었고, 그래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따른 토지개혁을 주장했죠. 그 다음에 다수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런 정당이 만약에 합법적으로 정당화됐으면 대중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정당 조직론으로 봤을 때는. 그럼 우파는 어땠느냐?
우파는 이제 김구라든가 김성수라든가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고 지난주에 대충 설명을 드렸죠. 어떤 사람들인지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일부 우익은 또 친일 혐의가 있죠. 뭐 김구나 이승만이야 비타협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지만 뭐 김성수라든가 인촌이라든가 뭐 그런 국내에 있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문화운동을 하다 보니까 일본과 어느 정도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이제 일제 말 태평양 전쟁 들어가서는 뭐 학도병 징용에도 앞장서서 막 나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위안부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일본의 친일 행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그런 경향이 있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지도자로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대개 일본 일제 시절의 지주였거나 자본가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어떤 권력이 많고 땅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친일청산과 토지개혁을 반대했죠. 친일청산하면 자기들은 다 날아가는데 친일청산을 엄격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악질적인 친일파 몇 명이야 처단하겠지만 웬만하면 생계형 친일은 봐주자.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친일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았겠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개혁은 뭔 소리냐. 우리가 지주인데. 토지개혁 무슨 남의 이 토지를 개혁하겠다는 건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 아니냐. 라면서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소수의 명망가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당을 만든다면 간부 정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 공간에서만 해도 이 좌파와 우파가 굉장히 치열하게 갈등하면서 이제 경쟁하는 그런 구도였고 대중들의 지지는 주로 어느 쪽이 더 높았을까요? 좌파와 우파 중에 굳이 말하자면 좌파가 더 높았죠.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그 당시 몽양 여운형이라든가 그런 좌파 세력이 주장하는 정책이나 그런 주장에 많이 공감했다라는 게 그건 명확하죠. 왜냐하면 친일청산하고 토지개혁을 얘기했으니까 안 그럴 수가 없죠. 그랬는데 이런 어떤 정치 구도를 일거에 바꾸는 대사건이 일어나죠. 뭡니까? 뭐 신탁통치 운동도 있었지만 그 논란도 있었지만 그걸 일거에 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일거에 쓸어버리는 대사건 뭐냐면 바로 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죠.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좌파는 남한에서 소멸, 우파는 북한에서 소멸. 그렇죠. 3년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양쪽에서 좌파는 남쪽에서 비로 쓸듯이 이렇게 다 소멸돼 버리고 우파는 북한에서 또 비로 쓸듯이 소멸돼 버리고 그래서 남쪽에는 우파만 남고 북쪽에는 좌파만 남는 그런 형태의 어떤 분단이 딱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이 좌파는 대중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 가능성이 완전히 다 쓸려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좌파 우파가 다 간부정당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북한이야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니까 남한을 봅시다. 자, 이승만 정권의 정당은 어땠냐?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유당과 민주당 중심이었죠. 자유당은 이승만 지지 세력이 중심이 됐고 이기붕, 뭐 곽영주, 뭐 이정재는 정치 깡패로 유명한 사람이고 곽영재는 경무부 그 당시 경무대 청와대를 경무대라고 불렀는데 경무대 경호실장을 했던 사람이죠. 뭐 권총 차고 다니고 뭐 그 박정희 때 차지철처럼 굉장히 호가호위하는 권력자였다고 해요. 이기붕은 부통령이었고 이기붕이 마지막에 3.15 부정선거 때 부통령 당선됐다가 3.15 부정선거가 나서 정권이 무너지니까 이기붕의 아들인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승만의 양자로 갔었는데 그 사람이 권총을 들고 와서 아빠 엄마 다 쏴 죽이고 여동생까지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자살하는 걸로 그냥 끝난 비극적인. 근데 그만큼 50년대 이승만 정권에서 엄청나게 해먹은 거야. 이기붕도 그렇고 그 와이프 무슨 박마리아인가 뭐 여사도 그렇고 아우 그냥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친일, 친미, 관료 집단이 중심이 된 어떤 전문가 그룹이 이승만 자유당 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당연히 직접 공천을 했겠죠. 이 자유당의 공천을 누가 했겠어요. 이승만과 이기붕을 중심으로 한 핵심 세력이 하향식으로 노노노노노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공천을 하는 방식이었죠. 돈은 어떻게 정치자금을 어떻게 운영했겠어요. 뭐 기업이나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해갖고 나눠주는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형태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한 카리스마형 정당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뭐냐? 이승만에 반대한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원래 한민당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민당이 나중에 한민당이 친일 지주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니까 이름을 바꿔서 민주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승만에 반대했던 세력들, 자유당에서 탈당한 세력과 기존 한민당 세력이 합쳐져서 만든 게 민주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익희, 조병옥, 또 김두한 이렇게 김두한은 원래 처음에 자유당으로 국회의원을 시작했다가 야당으로 넘어갔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정재와 대비되는 조폭 출신이지만 야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5.16 쿠데타 때 살아남은 거죠. 5.16 쿠데타 때 이정재 같은 사람들은 다 깡패, 나는 깡패입니다 해가지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행진시키고 나서 사형시켜버렸잖아요. 박정희 정권이니까 조폭 따위가 어디 감히 군부 정권에서 그러니까 조폭이 까부는 거는 민간 정권이었기 때문에 까불 수 있었던 거고 이승만 정권은 군이 아니라 경찰과 조폭을 동원해서
이제 독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박정희 정권은 군이 직접 나서니까 군이 이제 국가 권력을 제외한 나머지 폭력 집단을 용서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조폭 남부랭이가 그래갖고 다 길거리에서 조리돌림을 한 다음에 총살시키고 막 사형시켜버리고 막 그랬죠. 근데 김두한은 야당으로 넘어가서 다행히 그때는 안 죽었으나 뭐 나중에 어쨌든 죽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야당의 출발은 사실 친일 지주 출신 자본가들이었다. 대표적인 게 인촌 김성수나 이런 사람들은 친일 지주였는데 이승만을 그 영입해서 일공화국을 만들었지만 이승만한테 팽당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야당으로 넘어가서 한민당을 만들었고 민주당으로 합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줄은 주로 호남의 지주들 이게 이제 이 민주당의 돈줄 역할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신파와 구파라고 하는 두 조직,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한민당에서부터 시작된 구파 세력과 나중에 새로 전문가로 영입된 장면을 중심으로 한 신파 세력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갈등이 있었고, 그러니까 공천은 신파, 구파, 계파에서 서로 안배해가지고 계파별로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이런 식으로 안배하는 방식으로 공천을 했다는 거죠. 그 원래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정치 자금은 그냥 자기 돈을 쓴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부자였고 그 다음에 뭐 기업들로부터 받기도 했겠죠. 근데 야당이니까 뭐 누가 얼마나 줬을까 싶은데 뭐 원래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안 됐던 것 같아요. 당연히 간부정당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형적인 그 간부정당의 모델에 비슷한 거였고, 근데 요것만 있다고 하면 좀 섭섭하지. 뭐가 있었냐면 50년대에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조봉암은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선 좌파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공산당 계열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된 이후에 우파로 전향을 하죠. 우파로 전향을 하고,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라고는 표방 못하지만 혁신계열이라고 해요. 혁신계열. 그래서 이른바 어떤 독립운동가들과 자유당과 한민당에 합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른바 그 북한 공산주의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 내에서 뭔가 혁신적인 활동을 해보자고 생각했던 이른바 좌파 계열들 다 모아서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죠. 진보당. 그 프로그레시브 파티. 그래서 이제 전향한 사회주의자. 옛날에 사회주의자였다가 해방 이후에 전향하신 분이고, 초대 농림부 장관을 영입했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초대 정부에 이제 거국 내각을 만든다고 해서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해요. 근데 참 이게 사회주의자 출신이고 이승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영입해서 뭘 시키냐면 토지개혁을 맡겨요. 아까 토지개혁은 우파는 원래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친일 지주 세력이었던 한민당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입장에서는 토지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리고 또 이승만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북한이 먼저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해버렸기 때문에 토지개혁을 안 하면 남한 민중들의 여론이 다 북한 쪽으로 넘어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은 아주 철저하게 그런 민심에 밝은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남한 정부도 못 지킨다, 남한 단독 정권도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근데 그 토지개혁 안을 사회주의자, 전향한 사회주의자였던 조봉암한테 맡긴 거죠. 조봉암 농림부 장관에게. 그래서 조봉암 장관이 토지개혁 안을 이렇게 입안을 다 했고, 근데 장관을 오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 임기 중에 끝내지 못하고 본인이 국회로 돌아가요. 국회의원으로, 원래 국회 부의장 출신이었고 국회로 돌아가서 농림부 그 토지개혁안이 성안되는 과정, 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또 지원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한만의 유상몰수 유상분배 토지개혁안이 만들어졌는데, 그 토지개혁안은 사실 정부로부터 그 땅을 사가지고 도로 갚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할부를 굉장히 길게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무상분배에 가까웠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토지개혁이었다고 해요. 사실은 옛날의 운동권들은 이 50년대 조봉암의 토지개혁을 되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면 북한은 무상분배를 했는데 우린 유상분배 아니었느냐. 그리고 그때 이 토지개혁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학교를 지으면 토지 몰수에서 빼줬어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학교를 많이 지은 거야. 그래서 지방에 사립대 이런 거 많잖아요. 나경원 씨도 무슨 사립대 가문, 사립고등학교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자기 땅 안 뺏기려고, 유상몰수를 안 당하려고 학교를 많이 지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학 비리가 지금도 많잖아요. 왜냐면 이 사학재단들이 교육 사업에 뜻이 있어서 학교를 지은 게 아니라 이 토지를 안 뺏기려고 학교를 지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래서 부분적인 토지개혁이긴 하지만 토지개혁을 실시해서 어떤 한국의 어떤 이렇게 이후에 민주화와 근대화가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줬다라는 거고,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는 과정에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지주 세력의 어떤 물적 근거를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지주 세력이 어떤 산업화로 넘어가는 과정에 저항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주,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진짜 강과 산을 경계로 한 대지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토지개혁에도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권을 건드리는 어떤 산업화나 이런 거 다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성장을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요걸 50년대 해치운 거지. 물론 그렇게 해놓은 데다가 거기다가 6.25가 덮치면서 지주들을 또 인민군이 휩쓸고 가면서 지주들을 잡아서 또 인민재판 해버리고 뭐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그 일어나니까 또 지주들이 물리적으로도 많이 죽고, 아니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지주라고 피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또 많이 죽고, 그래서 지주 계급이 몰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산업화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갖춰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진보당의 조봉암의 어떤 업적인 거죠. 그래서 50년대 혁신정당 건설 운동을 했고, 그래서 진보당을 만들었고, 근데 정치 자금은 여기는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당원을 모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봉암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이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뭐 후원을 받아서 정치 자금을 끌어오고, 근데 이 정치 자금이 이렇게 개인이 끌어왔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뭐의 빌미가 되냐면 나중에 사형을 받게 되는 빌미가 돼요. 이 정치 자금을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북한의 자금을 받은 간첩이다라고 이제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법사를 당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혁신형 카리스마 정당, 이 조봉암이라고 하는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정당이었다는 거고, 근데 대중정당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개인기로 조봉암 개인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혁신정당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조봉암이 56년에 대선에 나왔다가 신익희가 죽어버리는, 지난번에 신익희 죽었다는 얘기했죠. 신익희가 죽는 바람에 조봉암 대 이승만의 1대1 구도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조봉암은 몇 표 못 얻을 줄 알았는데 꽤 많은 표를, 한 30%인가 꽤 많은 표를 의외로 얻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굉장히 불쾌했죠. 아니 저런 빨갱이 나부랭이가 어떻게 나랑 같이 1대1 승부를 벌여갖고 저만큼이나 표를 받는단 말이냐 라고 해서 조봉암이 만들려고 하는 진보당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빨갱이 혐의로 북한으로부터 정치자금 받았다는 혐의로 몰아붙여가지고 감옥에 가둔 다음에 나중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래서 조봉암이 사형당한 게 1960년 5월, 그러니까 4.19 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 59년 5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년만 더 살았으면 죽지 않고 4.19 혁명을 맞았을 텐데, 그러면 4.19 혁명 이후에 민주당 정권에서 뭔가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이후에 전국에서 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승만은 참 그 표독스럽게도 자기와 맞선 정치인을 살려두지 않아. 그 살려두지 않는다는 게 정치적으로 살려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살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승만과 맞서면 다 죽여요. 김구, 여운형부터 시작해서 뭐 조병옥, 신익희는 병으로 죽은 거지만 어쨌든 이게 이승만 징크스라고 할 정도로 이승만의 정적은 다 죽어. 조봉암은 이렇게 그 감옥에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다라는 거죠. 등등. 그래서 진보당 사건으로 결국 당은 강제 해산되고 조봉암은 사형당하고 그걸로 끝.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혁신정당의 역사는 한참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50년대 어떤 이승만 정권이 끝나고 나서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형태가 우리나라에 60년대부터 처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정당법이 만들어지고, 그걸 우리나라의 대중정당의 형태를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김종필이에요. 우리가 김종필 하면 5.16 쿠데타의 주역이고 박정희의 참모고 제갈공명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 양반이 30대 나이에, 나보다도 젊은 나이에 중앙정보부장을 하면서 5.16 쿠데타를 하고 중앙정보부장이 되고 나서 중앙정보부장 한 일은 뭐였냐면 박정희를 민선으로 대통령을 만드는 게 이 주요 업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 통치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민주주의를 했던 나라에서, 또 미국의 후견을 받는 나라에서 군부 정치를 오래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쿠데타를 했지만 임시적인 체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정이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박정희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민정이양을 하는데 정권은 계속 이어가야 되겠으니까 정당을 창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부 쿠데타 세력의 정당을 만든 게 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주도해서 공화당을 창당을 해요.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했고, 여기서 이제 강력한 중앙당을 창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의 정당들은 간부정당 구조였기 때문에 중앙당 조직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공화당부터 공화당 중앙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중앙당 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뭐 여의도에 당사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이 사람이 처음에 가져온 거고, 그 중앙당 모델은 어디서 베껴왔냐면 독일에서 베껴온 거예요. 독일의 어떤 대중정당 모델의 그 독일에 있는 정당법, 이런 걸 베껴와서 그걸로 한국의 정당법에 이식을 한 거죠. 그래서 전국적인 지구당도 건설하고, 그래서 정당 등록을 하려면 아까 1인 정당 만들었다고 했지만 1인 가구당, 이게 당이 아닌 게 실제로 정당을 하려면 지구당이 있어야 돼요. 중앙당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지구당별로 몇천 명씩 당원을 모아서 그걸로 명부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인정을 받아, 합법적인 정당으로 인정해 주거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만든 게 다 김종필이에요. 김종필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이런 정당 조직을 갖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중앙당이 인사와 재정을 장악해서 지구당한테 월급을 주는, 당직자들한테 월급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원내 조직과 원내 조직, 원내 대변인이 있고 당 대변인이 있고 원내 대표가 있고 당 대표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어떤 원내와 원내 이원 조직을 다 이 김종필이 처음에 공화당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에 도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만 중앙당의 권력이 워낙 막강해서 의원들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중앙당이 결국에는 재정과 공천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앙당은 누가 장악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장악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총재였고 김종필은 당 의장이고, 그러니까 박정희와 김종필 세력이 서로 딱 이렇게 그 중심이 돼서 모든 지역구 공천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머지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그 밑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 자금도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특히 김종필이 무슨 이 공화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무슨 뭐 4대 의혹 사건이니 무슨 자동차 사건 뭐 많이 벌이잖아요. 부정부패 사건을 벌여서 정치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뭐 이런 거를 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게 터져서 뭐 외유도 가고 뭐 그랬죠. 당연히 공천은 하향식이죠. 그러니까 공천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너 이렇게 탁탁 찍어주는 방식의 하향식 공천을 했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대중정당은 아까 공천을 원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상향식으로 한다 그랬죠. 그리고 정치 자금은 어떻게 모은다 그랬어요? 소액 다수 당비로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유사 대중정당이라는 거야. 쿼사이 매스 파티. 그러니까 대중정당의 틀은 갖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대중정당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운영은 철저하게 카리스마 정당 하향식으로 운영하면서 틀만 대중정당의 모양을 갖춰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김종필이 만든 공화당의 특징이고, 이 정당이 정당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아까 말했던 민주당 같은 정당들도 다 이 정당법에 맞게 당의 틀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정당 모델이 생겨난 거야. 자, 그러면 이 여당은 이런 방식으로 공화당이 한 20년 가니까 그 다음 민정당으로 이어지고, 지난번에 여당의 역사는 쭉 설명했잖아요. 그럼 야당은 어떤 형태의 정당이었느냐? 야당도 정당법으로는 이걸 다 따르지만 야당도 사실 이 싸움에서 닮아간다고 이 군사 독재자들의 정당과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누구냐면 바로 이 두 사람이죠. 야당의 정당 모델은 카리스마 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당도 카리스마 정당이죠.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카리스마적 리더였던 거고, 야당은 처음에는 고만고만한 명망가들, 뭐 아까 말한 윤보선이라든가 뭐 조병옥이라든가 신익희라든가 독립운동이나 어떤 지주로서 명망을 쌓은 그런 명망가들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서로 협의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70년대를 거치면서 이 박정희라고 하는 거대한 군사 독재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또 거대한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김영삼과 김대중 같은 사람들입니다. 김영삼은 그 신민당 안에서 대선 경쟁을 했던 두 사람이 80년대에는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라는 두 개의 정당으로 쪼개지죠. 그러면서 둘 다 카리스마 정당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때를 우리가 삼김정치라고 하죠. 이른바 삼김정치. 그럼 이 카리스마 정당은 어떤 정당이냐? 일단은 카리스마적인 총재가 있다라는 거야. YS나 DJ, 또 여기다 JP까지 들어가죠. 김종필까지. 그래서 그 세 명의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한 30년 가까이,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한 30년 정치를 이끌고 지나가죠. 그걸 이른바 우리가 삼김시대라고 하고, 지금은 포스트 삼김시대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카리스마적인 총재, 국민의 사랑을 받는 YS는 경상도 지역 국민들의, 특히 PK 지역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DJ는 호남 지역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JP는 충청 지역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강원도를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이 정주영이죠. 정주영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국민당을 창당해서 돌풍을 일으키긴 했었죠. 근데 강원도는 의석이 몇 개 안 돼서 별로 이렇게 큰 힘을 못 받았죠. 그리고 이제 카리스마적 총재가 있으면 또 누가 있냐면 가신그룹이 있어요. 가신그룹. 그 총재의 말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신봉하는, 그 가신이라는 말은 원래 이게 그 일본의 전국시대에 나온 말이잖아요. 일본의 다이묘가 있고, 오다 노부나가니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니 그런 다이묘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무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신이라고 하잖아요. 가신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공적인 신하가 아니라 사적인 신하인 거잖아요. 가신, 집에 있는 신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YS를 따르는 세력을 상도동계, 그 YS 집이 상도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DJ를 따르는 세력을 동교동계라고 했죠. 집이 동교동계에 있어서. 그리고 김종필을 따르는 세력은 청구동계라고 했죠. 집이 청구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사적인 그룹이 있었고,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왜 이렇게 사적인 그 참모들을 둘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여당이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에서 계속 참모들을 뒤에서 이제 뒷조사를 하고, 쫓아다니면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뭐 돈을 주면서 협박해서 우리 여당으로 넘어오라고, 너 여당으로 넘어오면 공천 줄 테니까 김대중, 김영삼이 그만 쫓아다니고 우리한테 넘어오라. 넘어오면 우리가 정치 자금도 내주고 공천도 주고 막 이런 회유와 협박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사람 잡아가서 너 빨갱이지 해가지고 두드려 패고 뭐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이런 게 계속 들어오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아주 끈끈하게 그 인간적인 정으로 뭉친 집단이 아니면 이 민주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김대중 형님과 김대중 총재님과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김영삼 총재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정으로 뭉치지 않으면, 신뢰관계로 뭉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야당 정치라는 걸. 그래서 실제로 야당하다가 여당으로 넘어간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지도자들이 강력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남과 호남, 또 충청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총재에게는 공천권과 정치 자금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절이 뭐냐면 저 같은 기자들이 정치하기가 제일 편했던 시절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들이 옛날에 어떻게 정치를 했겠어요. 옛날엔 상도동계, 동교동계 출입기자였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 공화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상도동계 출입기자, 동교동계 출입기자. 그래서 동교동계 출입기자는 아침마다 동교동 김대중 자택으로 출근하는 거야. 민주당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동교동 자택으로 출근해서 이유 여사가 라면을 끓여주면 이유 여사가 끓여주는 라면을 같이 먹으면서 총재님하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총재님 오늘 뭐 야마는 뭡니까? 아이템 이거 물어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총재님이 옆에 있던 기자 손을 딱 잡으면서 김동지. 예? 김동지가 이번 선거에 좀 출마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재님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걱정 마세요. 봉투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재님 제가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조직은 걱정 마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 호남 항우회장을 딱 불러서 이렇게 붙여주고 총재님 공천은 내가 하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하면서 내가 공천하고 거기 현역 의원한테 전화해서 한 텀 쉬라고 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 장관 시켜줄 테니까 이번 텀은 쉬세요. 네 형님. 그래서 옛날에 김성호 기자라고 한겨레 출신 기자요, 한겨레 신문 기자였던 분은 강서구에서 국회의원이 초선될 때 인지도가 0%였어요. 인지도가 0%였는데 김대중이 민주당 후보로 공천해가지고 0%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해 첫 출마해서 바로 당선. 그런 식의. 그래서 김대중이 그 지팡이 짚고 다녔잖아요. 고관절이 안 좋으셔서.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된다. 김대중이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총재의 기율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국회의원이라는 건 무조건 그 총재의 절대적인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야. 돈도 저 사람이 줬고 공천도 저 사람이 줬고 조직도 저 사람이 만들어줬고 그러니 저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총재의 눈을 벗어나는 순간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총재의 눈 밖에 나서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노무현이죠. 노무현이 원래 YS 공천 받아서 부산에서 국회의원 됐다가 YS가 합당한다고 넘어가니까 이의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자기는 안 넘어가겠다고 안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김영삼이 신군부의 실세였던 허삼수라는 사람을 노무현 지역구에 표적 공천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배신했다고 해서 민주화운동가였던 김영삼이 민자당으로 가가지고 신군부 실세를 노무현 지역구에 보내서 허삼수를 응원하는 지지연설을 해요. 김영삼이 거기 가서 이 허삼수 씨는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을 떨어뜨린다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허삼수를 찍어요. 노무현을 안 찍고. 그런 시대가 삼김 시대인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같은 청문회 스타도 삼김한테 거슬러 가지고는 당선될 수가 없는 거지. 그 무시무시한 시대였던 거죠. 그 정치 신인은 그러니까 이 총재들이 수혈하는 거예요. 수혈이라는 게 뭐냐면 피를 넣는다는 뜻이잖아요. 뭐 어디에 넣겠어요? 총재들한테 넣는 거야.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이 수혈을 받는 거야. 그리고 물갈이 한 50%는 물갈이 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김대중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으니까 김영삼이. 그래서 이 정치 물갈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정도까지 안 되는데 삼김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초선 의원 비율이 50%인 거예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150명은 초선이야. 왜 그렇겠어요? 총재들이 그때그때 물갈이 해버리는 거예요.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내보내버리고 자기 줄 서는 사람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정치신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천을 하던 시대가 삼김 시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원이라는 건 뭐냐면 다 종이당원, 허수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공화당 그 김종필이 만들어놓은 법 때문에 법상으로는 당원이 다 있어야 돼. 뭐 지구당별로 5,000명씩 뭐 당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공천을 다 위에서 총재들이 하는데 그리고 정치자금도 총재들이 그 기업으로부터 직접 걷는데 당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법으로는 당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놓으니까 다 종이당원, 허수당원으로 막 입당만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페이퍼 당원들 중심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90년대 후반 넘어서고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포스트 카리스마 정당 시대가 온 거야. 그러니까 포스트 삼김 시대가 온 거죠. 일단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다 정계 은퇴를 하게 돼요. 두 명은 대통령을 했고 마지막 한 분은 끝내 대통령을 못했죠. 대통령을 못하고 어쨌든 정계 은퇴를 해. 그러니까 이게 총재들이 정계 은퇴를 해버리니까 이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정치자금도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 뭐 이회창 씨가 잠깐 총재라는 직함을 갖고 있긴 했지만 삼김에 비할 바는 아니었죠. 그리고 또 이런 총재들이 물러나고 나니까 당내에서 민주화 요구가 막 분출하는 거야. 아씨 우리가 왜 언제까지 우리가 김영삼, 김대중 말은 들었다 이거야.
근데 제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예, 그 김영삼, 김대중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n분의 1인 거예요. 쟤나 나나 다 가신 출신인데 왜 제가 그 다음에 하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또 우리는 아들한테 물려주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일본은 또 그걸 아들한테 지역구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또 그런 문화는 아니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아들들이 다 정권 실세였다가 정권 중에 다 감옥을 가요. 김영삼 아들 김현철 뭐 비리 터져갖고 감옥 가고, 김대중 아들 3명 다 감옥 가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들이 물려받는 그런 문화는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총재들이 정계 은퇴를 해버리니까 이 카리스마 정당이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바꿔야 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걸 주도했던 게 이른바 천신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풍운동을 일으키는데, 천은 천정배고, 신은 신계륜이고, 신기남이고, 정은 정동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동영 씨는 지금도 국회의원이고, 신기남은 떨어졌고, 천정배는 지금 국회의원이죠. 천정배는 지금 국민의당으로 가서 국회의원하고 있고, 정동영은 민주평화당, 둘 다 민주평화당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저격했냐면, 김대중의 핵심 가신 중에, 민주당에서 김대중의 핵심 가신 중에 권노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권노갑은 김대중의 평생 비서예요. 김대중의 비서 중에 비서. 지금은 박지원이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명하지만 박지원보다 권노갑이 훨씬 더 사실은 선배였죠. 권노갑은 경희대 정외과를 나왔는데 권투를 했어요. 권투를. 그 권투 선수였고, 약간 이게 이 양반이 그 시절의 권투 선수였다는 건 약간 조폭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정치를 뭐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직업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동네 건달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김대중이 이제 영입을 한 거야. 자기 비서로. 야, 너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야당 정치인 그때 테러도 많이 당하고, 그 군사 정권에서 항상 언제 어디서 덮칠지 모르고 갑자기 옛날 정치 자폭도 있고, 그러니까 뒤에서 갑자기 뭐 뒤통수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호위무사가 필요했던 거야. 호위무사가. 그래서 권투 잘하고 뭐 몸집 좋고 유도 잘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을 자기 측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는 몸 잘 쓰는 사람들. 그 여차하면 김대중 대통령 곁으로 팍 달려들어갖고 이제 그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뒀고, 그 권노갑 씨가 이제 그 권투도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도 오래 하고 김대중 정권에서 되게 실세로 잘 나갔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천신정이 권노갑의 이선 후퇴를 주장한 거예요. 김대중이 정계 은퇴를 하는 시점에 권노갑 선배도 물러나시오. 당신이 있어가지고는 당내 개혁이 안 되니까 당신도 같이 물러나라고 하면서 이른바 동교동계를 이제 후퇴를 시키는 거죠. 군동교동계 선배들. 다 이 천신정이라는 사람도 결국 김대중이 다 그렇게 영입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동교동계 가신 그룹은 아니고 전문가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천정배는 판사 출신이고, 신기남도 그렇고, 정동영은 기자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풍운동을 일으켜서 동교동계를 밀어내고, 뭐 민주당도 김영삼계도 비슷하죠. 그리고 정치자금이 이제 선거 공영제라든가 국고보조금 같은 게 들어오면서 이제는 정치자금을 그렇게 총재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2002년에 선거법을 바꾸잖아요. 오세훈 선거법이라고 하는 그 선거 공영제가 들어오면서, 사실 지금 여러분 선거 자금을 경선까지는 보전을 안 해주지만 경선 통과한 이후에 본선에 들어가는 자금은 영수증 처리만 잘하면 나중에 더 보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돈을 안 써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그걸 정당들은 정당은 옛날에 총재가 다 개인 자금으로 운영했는데, 이제는 정당을 정부에서 예산으로 국고를 보전해 주잖아요. 의석수에 따라서. 그래서 한 정당이 1년에 한 100억 가까이 막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1년에 나라에서 100억을 지원해 주는데 굳이 특정 개인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자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몇몇 소수의 어떤 총재들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공천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게 이제 2002년에 국민경선제라는 게 도입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국민경선이 도입되는 과정을 갖고 제가 석사 논문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국민경선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사람이 노무현이었던 거죠. 2002년 노풍.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총재를 따르는 그런 정치, 삼김 정치는 없어졌는데, 대신 이게 공천이 너무 불확실해지니까 계파 정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총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좀 약한, 그래서 이제 친박, 친이, 친노, 요즘은 친문, 이런 식으로 대선 주자를 따르는 어떤 약간 삼김 정치가 좀 이제 그 소프트화된, 연성화된 형태의 계파 정치가 정치권의 일상화된다. 그게 왜냐하면 이 공천이 역시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인데, 이게 상향식 공천이 완전히 100% 제도화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전략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당 지도부가 또한 20, 30%를 위해서 꽂는 방식의 공천도 하거든요. 하향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국회의원 자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전략 공천, 이런 어떤 계파 정치가 일상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당 모델로 보면 이제 미국식 원내 정당과 유럽식 대중정당,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파네비앙코의 정당 모델을 우리나라식에 맞게 좀 정리한 건데, 그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는 원내 위주의 정당, 이 원내 정당 모델이고요. 여기서는 의원 개인의 리더십과 전문성이 되게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일반 유권자들이 공천에 참여를 합니다. 이게 국민 경선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경선 방식 국민 경선제고, 이익 단체 후원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정당 조직은 되게 약화돼요. 의원 개개인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은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끼리 모여서 서로 공천을 보장해주는 계파 정치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럼 대중정당 모델은 뭐냐? 원외 당원들이 이제 당의 중심이 되고, 당의 가치나 이념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진성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공천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당원 경선제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소액 다수의 당비 납부를 통해서 당을 운영하고, 정당 조직이 강해지고, 부작용은 이제 종북 세력이 침투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 미국식 원내 정당 모델을 가진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이른바 우리나라의 주류 정당들이죠. 그리고 유럽식 대중정당 모델을 운영하는 정당이 뭐예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이런 정당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정당 모델이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이 된 거야. 이게 2000년대 이후의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유럽식 대중정당 모델이 더 좋아 보여요. 더 민주적으로 보이고. 근데 이게 조금만 소수 정당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른바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한켠에 있었잖아요. NL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전 국민으로는 소수지만 굉장히 똘똘 뭉쳐서 당비도 많이 내고 정치적 열정이 강한 세력이었고, 이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에 대거 입당을 한 거야.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원래 처음에는 PD 세력이 만든 정당이었는데, 좌파 쪽에 사회주의 쪽에 가까운 세력들이 만든 정당인데, NL 세력이 80년대 운동권의 다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해서 자기 성향의 후보들을 막 뽑기 시작하는 거야. 상향식 공천이니까. 자기들이 당비 내고 자기들이 머릿수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숙주 몸에 이제 전염병이 기생하듯이 그런 식으로 당을 아래로부터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그게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사태인 거예요. 이제 이정미라고 하는, 지금 이정미 말고 그 당시 대표가 누구였죠? 정의당, 그 당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정미 대표 맞죠? 아니 이정희. 이정희 씨가 대표였고, 강기갑이라는 사람도 대표를 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강기갑 씨는 당 대표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누구한테, 유시민 씨가 한 말인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강기갑이 당 대표인데 뭘 물어보니까 결정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리고 어디 밀실에 들어가서 회의하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합시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 대표마저도 이 일부 어떤 이렇게 실제로 당의 오는 따로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당을 좌지우지하고, 당 대표는 그냥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놓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했고, 그래서 통진당의 실제적인 리더는 이석기였던 거죠. 이석기 같은 이제 이렇게 이른바 친북, 종북 어떤 성향을 가진. 근데 그게 좋고 나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게 저는 그 사람들이 빨갱이라서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런 성향을 가졌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뭐 북한의 지시를 받고 뭐 지령을 받아서 뭐 간첩으로서 활동했던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자생적으로 북한이 더 좋다고 생각한 거지. 독립운동의 역사나 이런 걸 공부해 보니까 북한이 뭔가 더 정통성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자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 사람들이 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 있지만 다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그랬으면 국민들한테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저희는 사실 북한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김일성도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했어야지. 그러면 누가 뭐라고 했겠어요. 근데 자기의 그런 정치를 숨기고, 그런 정치는 1도 얘기 안 하고 굉장히 뭔가 어떤 가난한 농민과 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진보 세력의 어떤 다수파를 형성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이니 뭐 민주노동당을 주도했었던 거죠. 그게 통진당 사태로 뻥 하고 터진 거죠. 어쨌든 자,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2002년에 국민경선제가 도입되면서 노무현 현상이 일어나고, 대천연 민주당이 국민경선제 이후에 정당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재직이 폐지되죠. 그러니까 김대중 이후에 아무도 총재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해버리고, 그러니까 카리스마 정당 탈피 선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이른바 국민경선제, 요즘 많이 하죠. 이게 도입이 돼요. 근데 처음에 도입했던 국민경선제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 당원 50%, 국민 50%였어요. 그러니까 기존 당원 중에서 선거인단을 50%를 뽑고, 그리고 국민 중에 지원한 사람, 이번 선거에 나도 투표권을 주세요라고 지원한 사람 중에서 또 선거인단을 50%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50으로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경선에서 뭐 처음에 1등을 하면서 노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 현장에서 받은 표가 몇 표였냐면 500표였어요. 500표. 500표 받고 1등해서 노풍이 일어난 거야.
근데 요즘 민주당에서 국민 경선하면 1등한 후보가 몇 표 받습니까? 그 선거인단이 몇만 명이에요. 요즘 민주당 국민 경선은 선거인단이 2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200만 명 이래요. 그리고 다 온라인으로 투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에는 체육관에 다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 투표를 했어요. 오프라인에 모여야 되니까 500명 정도면 충분히 1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의 밀도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그리고 인터넷 예비 경선을 도입했는데 이건 딱 5%만. 그러니까 인터넷 투표로 야, 어떻게 대선 투표하려면 적어도 현장에 나와서 연설은 들어야지. 이런 그 당시에는 상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투표는 한 5% 정도만 보조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당내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는 의원총회였어요. 그 당시 왜냐면 당원들을 모아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은 옛날엔 총재가 그냥 결정하면 끝이었지만 총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의원총회가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내 정당의 역할이 강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당은 권한이 점점 축소돼요. 심지어 뭐 정당 개혁하면 요즘 중앙당 폐지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돈 먹는 하마니 뭐니 해서. 그래서 원내 정당이 강화되고 또 비례대표까지도 상향식으로 투표를 통해서 공천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 당시엔 실현이 안 됐어요. 이 당시엔 실현이 안 됐다가 지난번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비례대표를 투표로 뽑았죠. 중앙위원들이. 물론 그 중에서도 한 몇 프로 정도는 뭐 김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 명 꽂은 사람들이 있고 그 김종인 몫으로 한 10몇 프로 띄워준 거 말고 나머지 비례대표는 처음에 김종인이 쭈르륵 찍었다가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건 뭔 소리냐 우리가 상향식으로 뽑기로 당원 당규에 돼 있는데 왜 네 맘대로 하느냐 그래갖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나서 도로 다시 뽑았죠. 무효화시키고 다시 뽑아서 그때 300명의 중앙위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국회의원 플러스 지역위원장들. 그 300명 정도 지역구가 300개니까. 그래서 그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다 같이 투표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상향식으로 다음 비례대표 후보를 뽑았죠. 그다음에 이제 당 재정의 운영은 좀 투명화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도 좀 불투명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들이 당의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잘 공개하지 않아요. 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당 재정을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영수증까지 해가지고서 뭘 어디에 썼고 이렇게 잘 공개는 잘 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2002년 이후에 야당의 역사를 한번 다시 일별을 해보면 그래서 새천년 민주당이 2003년에 분당되면서 열린우리당이라는 게 창당이 되죠. 이 이유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른바 동교동계 세력들이 반발을 하면서 노무현계 세력이 떨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45명 정도의 미니정당으로 시작했다가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갑자기 국민들의 인기가 확 몰리면서 열린우리당이 거대 여당으로 158석의 거대 여당으로 등장하게 되고 새천년 민주당은 아주 쪼그라져서 민주당 아주 조그만 정당이 미니정당이 되죠. 나중에 다시 통합되지만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덕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면서 열린우리당이 또 분화돼 버리죠. 열린우리당 정치인들이 다 탈당하면 도망치듯이 이제 열린우리당 간판으로는 절대 국회 못 갈 것 같으니까 다 탈당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이름의 정당을 만들고 여기서 정동영이라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뽑아서 이명박하고 붙었다가 500만 표 차이로 깨지고 그 다음 총선에서 손학규라는 사람을 또 대표로 영입해서 총선을 치렀는데 역시 또 깨지고 그래서 80명대 미니정당으로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대선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이라는 정당으로 당명을 변경해서 손학규가 한동안 이끌다가 나중에 이제 민주당을 그 문재인을 영입하죠. 문재인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당 이름을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새천년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서 안철수 세력을 끌어들인 거죠. 이거는 안철수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다가 안철수가 다시 나가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야당이 이렇게 하면 뭐 되게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난맥상을 겪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꾸준히 원내 정당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당원 조직보다는 원내 조직이 강화되는 원내 조직의 힘과 어떤 예산과 권한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경선 방식이 아까 처음에 국민 경선제는 당원과 국민의 5대5 비율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100% 모바일 투표로 뭐 당원이고 뭐고 그냥 다 국민한테 다 맡겨버리는 100% 모바일 투표로 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투표를 하려니까 이제 이게 모여서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하는 거예요. 전화 여론조사.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 여러분 공천 과정에서 후보를 어떻게 정하던가요? 그 지방선거 나온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오프라인에서 경선을 안 해요. 일단 오프라인에서 연설할 일이 없어요. 경선을 안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면 자기 페이스북에 웹자보를 크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070 뭐뭐뭐에 뭐뭐뭐 해서 전화번호를 되게 크게 올려.
그리고 나서 이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절대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듣고 자기 이름이 나오면 자기 이름에 맞는 번호를 찍어주세요. 라는 게 주요 선거운동이에요. 왜냐면 전화 여론조사로 경선을 하니까. 근데 누가 받을지도 몰라. 랜덤으로 막 돌리는 거야. 뭐 안심번호니 뭐니 해가지고 한번 확인한 다음에 랜덤으로 돌리니까. 근데 솔직히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그렇게 ARS로 전화 오면 누가 그거 끝까지 듣고 누릅니까? 안 누르죠.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아줄 사람을 조직하는 게 선거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황당한 방식의 선거운동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정견을 밝힌다든가, 자기가 왜 이 선거에 나왔는지, 내가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내 공약이 뭔지,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선거운동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전화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건. 또 하나는 뭐냐면,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결국 공약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 들어? 이름하고 직함만 듣는단 말이야. 이름하고 직함만 들으니까 직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유시민이 나오면 이름만 듣고도 찍겠지. 근데 유시민이 아니면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은 이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뭘 보고 찍겠어요? 직함을 보고 찍겠죠. 직함이 중요해지는 거야. 근데 어떤 직함이 중요해지냐면,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떤 경력이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하겠어요? 청와대 경력. 청와대에서 뭐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특히 뭐 어떤 김대중도 잘 안 통해.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뭐 한 자리 했다. 그러면 되게 훌륭한 사람인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인기가 치솟으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한 자리 한 게 엄청난 스펙이 된 거야.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지방선거도 뭐 노무현 정부 혹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관 했던 사람들이 다 구청장 되고 구의원 되고 시의원 되고, 이번에 김경수 도지사 그분은 이번에 초선 국회의원 될 때 핵심 경력이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이에요. 아 근데 김경수 씨는 나중에 비서관까지 하긴 하죠. 대변인을 했나 마지막에? 비서관까지 했나? 그러니까 이제 임기 끝나기 전에 비서관 다 올려주는 거야. 나중에 선거 나갈 때 도움되라고 딱 올려주고 퇴직시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좀 큰 거 한 것처럼. 그 은평구에서 국회의원 된 강병원이라는 초선 의원이 있어요. 강병원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고 직장인을 회사를 다니다가 노풍이 부는 걸 보고 회사를 때려치고 저 선거 돕겠습니다 하고 그냥 혈혈단실 캠프를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삼성인가 다니다가 때려치고 들어갔는데 훌륭하다 그래갖고 이 사람을 이제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뭘 시켜줬냐면, 강병원 의원이 자기가 한 일이 뭐냐면 청와대 그 초등학생들 관광 오잖아요. 그럼 초등학생들 인솔하는 게 자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관광 코스를 혁신했다는 거야. 그게 본인의 최대 업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세운 자기의 핵심 경력은 청와대 행정관이에요.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근데 그 청와대 행정관 경력을 가지고 전대협 의장을 걸었던 임종석을 이겼어. 여론조사 경선에서. 임종석은 제1경력을 전대협 의장을 걸은 거예요. 근데 전대협 의장보다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더 유리했던 거야. 물론 거기에 신인 가산점이 좀 붙어서 역전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임종석을 국회의원을 떨어뜨리고 당선된 거죠. 강병원이, 초선 의원이. 그만큼 청와대 참여정부 청와대 시절 직함이 거의 무적의 이렇게 그 보증수표가 돼버린, 당선의 보증수표가 돼버린 거야. 이게 전화 여론조사가 되게 폐해가 많죠. 그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사실 안 훌륭한데 참여정부에 잠깐 몸담았던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막 당선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집단지도 체제가 강화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이걸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리더가 없는 거야.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리더가 없으니까 집단지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공천이 불안하니까 개파 정치. 가 운영이 됐고 당내 리더십이 실종됐고, 그러면서 정당은 약화되고 불임 정당이라고 해서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 집권을 못하는 정당의 시대가 한 10년 정도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불임 정당이 끝난 게 문재인과 안철수라고 하는 두 명의 대선 주자를 영입하면서 그렇게 됐고, 안철수는 결국 그 친문 세력과 친안 세력이 싸우다가 결국 친한 세력 플러스 동교동계가 친문 세력에게 밀려서 다 떨어져 나가버렸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지금 바른미래당으로까지 갔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정당을 앞으로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그러니까 정당이 제도화되려면 결국은 대중정당적인 특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게 유럽에서 100년간은 안정된 정당들은 다 대중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중정당이 결국 이제 국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아주 그 제도화된 검증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중심,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이 안정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선거 전문가나 어떤 간부정당적 성격으로는 정당 체제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툭하면 정당이 없어지고 정당 간판 갈아 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대중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대중정당적인 특성을 강화하는 게 우리나라 정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당원 명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일단 옛날에 제가 종이당원, 허수당원 얘기했잖아요.
당원 명부라는 걸 몇백만 당원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당원 명부를 보면 다 가짜 당원인 거야. 죽었는데 당원이고, 뭐 이렇게 이사 갔는데 이 지구당에 여전히 남아 있고, 탈당했는데 당원 명부에 그대로 기록돼 있고, 뭐 그런 게 뭐 당비 안 내서 당원 자격이 정지되는데 그냥 당원 명부에 남아 있고, 그러니까 당원 명부 자체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중앙당이 당원 명부를 제대로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구당에서 당원 명부를 안 주는 거야. 왜냐하면 지구당 위원장이 당원 명부가 자기 권력이거든. 나중에 여론조사, 전화 여론조사 할 때 당원 명부를 쥐고 있어야, 그리고 이걸 중앙당이 줘버리면 중앙당이 나중에 그 지구당 위원장에 상대하는 경쟁 후보가 나왔을 때 그쪽에 넘겨줘 버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원 명부를 안 주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그런 어떤 주먹구구식 정당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당원 명부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뭐 서로 눈치 게임을 하고 이걸 막 돈으로 주고받고 막 이런 이제 행태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당원 명부를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는 하면 안 되죠.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개는 안 하더라도 저거 당 차원에서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후보들이 출마하면 공정하게 당원 명부를 다 제공해가지고 당원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구당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비를 내는 당원이 우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당비를 내든 안 내든 아무런 권한의 차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당비를 낼 이유도 못 느끼죠. 근데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당비를 많이 내는 당원일수록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당비를 안 내는 당원은 권한이 최소화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지금처럼 뭐 아무나 다 와라, 무조건 100만 명, 200만 명 선거인단을 만들 게 아니라 당비를 많이 내온 당원들한테 예를 들면 가중치를 준다든가, 아니면 당비를 많이 내는 당원들을 우선적으로 선거인단에 받아주고 남는 자리를 비당원들한테 배정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공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줘야 사람들이 당비를 낼 거 아닙니까? 당비를 내나 안 내나 대선 때문에 다 똑같이 투표할 수 있는데 누가 당원이 되겠어요? 당원이 되는 유일한 목적은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당원이 되는 건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비 내는 당원을 우대하는 그런 조직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당원 중에서 리더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원 활동하는 사람들, 지역이나 어떤 그 무슨 위원회, 특정 위원회나 그런 데서 당원 활동을 하다가 얘 열심히 하네. 예를 들면 우리 여성 연설대전 이런 거, 그 당원 활동이잖아요. 당원 활동에서 뭔가 리더십을 보여주고 뭔가 이제 그 자질을 보여주는 사람을 리더로 발굴해서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여론조사로 경선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유명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연예인 출신이라든가 유명한 명망가 교수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뭐 판사, 변호사 같이 이렇게 언론을 타가지고 유명세를 얻은 사람, TV 뉴스 앵커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외부에서 낙하산처럼 내려와가지고 유명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의 리더가 되고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고승덕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고승덕이라고 변호사 출신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데 나와서 되게 유명했던 연예인 변호사, 연예인 같은 스타급 변호사가 있잖아요. 고승덕이 그 미안하다 이걸로 완전히 망해갖고 지금은 정치권에서 퇴출됐지만, 처음에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어땠냐면 고승덕은 각 정당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공천 경쟁이 엄청 났어요. 유명하니까. 본인도 정치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민련 총재였던 박태준 씨가 자기 사위였잖아요. 그래서 박태준이 원래 이제 신한국당 공천을 신청했는데 박태준이 야, 내 사위가 어디 다른 당을 가? 그래가지고 공천 취소해, 그거 신청한 걸 철회시키고 자기 당으로 데려갔다가 그때 뭐 잘 안 됐죠. 그래서 결국 와이프랑 이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한나라당으로 국회의원 되게 됐죠. 근데 처음에 한나라당으로 강남 쪽에 출마를 했는데, 서촌과 강남을 출마했죠.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냐면, 고승덕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야. 예를 들면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에 그 찻길 있잖아요. 사거리 한가운데 안전지대 있잖아요. 거기에 그 교통경찰들이 교통신호 보내는데 거기 딱 서가지고 이쪽에서 파란불이 켜지면 이쪽으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저쪽에서 파란불이 켜지면 저쪽으로 이렇게 손을 흔들어. 그게 선거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알아보니까. 운전해서 고승덕이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 출마했다는 것만 알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고승덕은 선거운동할 때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식당이 이제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다 말고 식당, 그 손님들이 밥을 먹고 있으면 식당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승덕 좀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서 쫙 한 바퀴 돌면서 명함 뿌리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 했다는 거예요. 연설을 할 필요가 없죠. 유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정당이라든가 여론조사 경선은 그런 사람들한테 유리한 제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유명한 사람 있나요? 우리 뭐 아린 씨는 조금 이제 연예인이지만 대부분 유명하지 않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연설을 잘하고 아무리 정책을 잘 짜고 공약을 잘 만들어서 나와도 이런 제도 하에서는 당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선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원 중에서 리더를 발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당내 정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지. 당원들 대상으로. 요즘 뭐 무슨 정치 아카데미 뭐 이런 것처럼 정치 교육을 해서 리더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성 당원들, 당비를 평소에 꾸준히 내온 진성 당원들한테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 투표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당도 지금처럼 민원 상담소식이 아니라 북카페처럼 운영해서 생활 정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이거는 강서구에, 이 카페는 이제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그 카페인데 여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진성준 의원이라고 청와대 그 정무비서관인가 하다가 지금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가 있는 진성준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죠. 그 양반이 원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는데 강서구에 좀 있다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되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지구당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목민관 학교라 그래서 정의학용에서 따온 목민관 학교라는 걸 운영하면서 지구당을 이렇게 카페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당원들을 모아서 아카데미, 당원 아카데미를 열고 이렇게 그 지구당을 스터디 카페처럼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지구당을 운영하면 당원들이 거기서 같이 정치 활동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생활 정치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지구당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은 지구당을 불법화해서 다 막아놨는데 그러지 말고 합법화하되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새정치라는 게 뭐냐. 제가 보기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 10,000원씩 적어도 6개월 이상을 내야 된다. 당원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천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 10,000원씩 한 6개월 이상 내면 그러면은 적어도 당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나 지방의원 후보들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당비를 대납하는 놈이 생겨요. 자기가 후보가 되려고 당원들을 우르르 끌고 들어와. 그리고 그 당원들의 돈을 자기가 대신 내주는 거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제보를 받으면 돼요. 왜냐면 후보는 상대 후보가 항상 있기 때문에 상대 후보들이 그걸 안새가 나갈 수가 없거든. 상대 후보가 찔러주면 얘가 제보 받아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대납이 확인되면 그 사람은 당원권을 아예 영구 퇴출. 당비 대납한 사람은 절대 이제 복당 불가 해서 출당 조치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우리 당에서 절대 이런 사람은 공천 안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건만 이렇게 몇 명만 확실하게 모범 케이스로 잘라내면 저는 당비 대납은 싹 사라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관행화돼가지고 당비 대납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당비가 너무 싸. 지금 민주당 당비가 어디부터 당원이 될 수 있냐면 2,000원부터 될 수 있어요. 한 달에 2,000원 너무 싸잖아. 그럼 1년 일해봤자 12,000원밖에 안 돼. 1년이면 얼마야? 뭐 12 곱하면 2만. 뭐 그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납하기에 너무 적은 비용인 거야. 근데 10,000원 정도 되면 대납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왜냐면 당원은 몇십 명에서 몇백 명까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당비가 쌀수록 대납하려는 유혹이 생겨나게 되죠. 당비를 좀 비싸게 하고 대신 당비를 낸 당원들한테 철저하게 권한을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비 대납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철저하게 색출해가지고 응징해서 퇴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도부가 이렇게 특정 지역을 전략 공천하는 방식은 가급적 줄여나가는 게 저는 완전히 폐지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은 또 일부 지역은 또 전략 공천이 왜냐하면 또 너무 그 지역에서 토착화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구악화돼서 이제 철옹성을 쌓고 안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몇 프로 정도는 중앙당이 전략공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략공천은 좀 줄이는 게 낫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도 당비는 당원들. 지금은 중앙위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투표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상향식으로 투표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례대표도 당비는 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당비는 당원들이 어떻게든 비례대표 후보들의 연설을 듣고 그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앙위원들이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특히 여성과 청년은 인구 비례로 비례대표에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은 이미 반영돼 있죠. 50%가 비례대표 중에 50%는 무조건 여성이 반영되잖아요. 근데 청년 인구가 30대까지라고 치면 우리나라는 30%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30대까지 국회의원 비율은 1%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3명이거든. 30대 국회의원 뭐 김수민 의원. 그 다음에 거기 얼마 전에 애난 그 누구죠? 신보라 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민주당에 누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김수민, 바른미래당의 김수민이 있고 민주당의 신보라 있고 또 하나 30대 의원 있는데 누구더라?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바른미래당인가? 하여간 3명이에요. 30대 의원. 그러니까 너무 적어. 30대 의원이. 그러니까 300명 중에 3명이면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30대 인구 비율로는 3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30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례대표가 50석이면 절반 25명은 여성한테 할당하고 그중에 30%, 5, 35, 15석 이상은 청년한테 쓰고 30대까지 청년한테 할당해야 된다는 거죠. 만 39세 이하로. 그러면은 지금 3명인데 적어도 15명까지는 청년 의원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비례대표를 뭐 인구 비례에 맞게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 비례를 아예 없애자고 하는 편이니까 그건 또 그럼 공천에 할당하는 방법도 있어요. 공천에 인구 비례를 할당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공천에 할당하는 건 더 어렵죠. 왜냐면 형평성 논란도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당원들한테 당비를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비 사용 내역을. 지금은 좀 불투명한 도대체 당비를 100억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저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당이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는 정당은 함께 연설을 듣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연설을 듣고 이 사람 훌륭하다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의 핵심 기능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당의 핵심 기능이 뭡니까? 이 국민들이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대통령쯤 되면 언론이 그래도 검증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만 돼도 국민들이 몰라요. 후보 시절에는. 그러면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을 할 만한 사람이고 지방의원을 할 만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저희가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당의 핵심 기능인 거야.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 정책은 캠프에서 다 준비하면 돼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캠프가 정책 개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당이 정책연구소도 있고 이렇지만 정당이라는 건 어차피 당대표 바뀌면 싹 다 바뀌는 거고 정책도 얼마든지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책은 대선 후보 중심으로 준비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제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에서 정당의 핵심 기능은 뭐냐. 결국 공천이라는 거예요. 공천. 공천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느냐고 자기의 어떤 이념과 가치 기준에 맞는 인물들을 잘 가려내서 국민들한테 추천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정당의 기능이고 결국 어떻게 추천할 거냐. 연설을 듣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여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 지역의 당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후보의 연설을 듣고 이 사람 훌륭하네. 이 사람 별로네. 이렇게 스스로 검증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투표로 뽑아서 국민들한테 이 사람 찍어주십시오. 이 사람 우리가 믿고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당의 핵심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당사회학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책 보면 연설의 중요성이 나와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은 결코 유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연설 능력이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연설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은 연설의 미학적이고 감정적인 힘에 저항하지 못한다. 대중은 연설의 힘에 이끌려 연설하는 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로베르트 비에스의 정당사회학에 나오는 맥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말한 라살이에요. 라살. 페르디난드 라살, 3인당을 만들었던. 그리고 김대중이나 김영삼 같은 사람도 탁월한 연설가이고 웅변가였죠. 사실 호남과 영남에서 전 국민이 그 지역 국민들이 왜 김대중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김영삼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지지했겠어요. 연설 때문인 거예요.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 지역의 대표 선수를 내세워서 대통령을 시켜도 되겠다. 라고 국민들이 신뢰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총재의 권한이 모였던 거죠. 그런 권력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연설이 중요하고 근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연설이 아니라 총과 칼로 그냥 그걸 했던 거죠. 연설 필요 없죠. 박정희는 연설 잘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총과 칼이 있으니까 총과 칼로 그냥 눌러버리면 되죠. 전두환도 연설 잘할 필요가 없죠. 뭔 필요가 있어요. 그냥 보안사령관 헬기로 위에서 쏴버리면 되는데 반대하는 놈들은. 그러니까 군사 독재자들은 연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민주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연설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도자는 연설로 뽑는 게 맞다. 제가 청소년 연설대전부터 최근에 여성 연설대회까지 수많은 연설대전을 취미활동으로 주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정당론에서 기한한 정당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선거구제 플러스 단순 다수 대표제, 이게 이제 모리스 듀베르제의 법칙이라는 건데, 소선거구제라는 건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순 다수 대표제는 한 지역구에서 1등하면 뽑힌다는 거예요. 1등. 그러니까 한 명을 뽑는데 1등만 뽑는 거야. 그 두 개가 결합되면 양당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되게 1등 하려면 거대 정당이어야 돼. 1당 혹은 2당만 1등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3당 이하는 1등 할 가능성이 되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정치제도가 딱 이거고, 미국이나 영국은 비례대표가 없잖아요. 전 지역구를, 전 국회의원 다 지역구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양당 제도가 고착화되는 거야. 근데 비례대표가 들어가면 반드시 다당제가 됩니다. 근데 나경원 대표의 지금 그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러니까 양당제는 뭐의 산물이냐면 계급 대립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혹은 이념적으로 이제 진보와 보수, 이렇게 계급 대립이 컸을 때, 그래서 이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이렇게 계급을 대변해서 나타난 정당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거든. 그게 노동당 3인당, 보수당, 공화당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산업화 시대에는 계급 대립이 중심이 돼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당으로도 충분히 정치가 기능해. 국민을 거의 그 두 계급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계급 대립이 되게 약화되고 있잖아요. 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나, 프리랜서는 노동자야? 아니야.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변화가 다양화되면서 두 개의 계급으로 국민이 캐치가 안 되거든. 그럼 이렇게 사회가 다양화되고 또 문화적인 세대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 세대도 있고 민주화 세대도 있지만 또 다른 세대가, 미래 세대도 있고, 요즘 뭐 동물권 이슈는 도대체 진보가 챙길 거야? 보수가 챙길 거야? 난민 이슈는 도대체 진보가 챙길, 별의별 예를 들면 저작권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기존의 진보 보수 혹은 사회주의와 또 자본주의, 이념 대립으로 캐치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현안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런 걸 대변하는 미니 정당들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여기가 1인 가구 정당까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정당들이 기존 거대 정당에서 이렇게 포괄하지 못하는 이슈들을 대변할 때, 그런 사람들도 원내에서 의석을 가져야 국회에서 뭔가 자기 입장을 대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렇게 사회가 다원화되기 때문에 다당제로 가는 게, 그게 이제 다원화된 사회를 정치가 제대로 반영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닥치란 얘기거든. 그게 지금 현대 정치에 맞냐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방식이죠. 산업화 시대 그 경제 성장하던 50년대, 60년대 방식으로 회귀하는 형태죠. 그거는 계급 대립 시대로 회귀하는 정당 형태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맞죠. 사회가 다원화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기 당의 이익에 맞는 얘기를 한 거야. 자유한국당한테는 유리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해질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양당에 포섭되지 않는 자기의 이해관계가 정치권에 반영되기가 어려워질 테니까. 그게 참 애매한 게, 당론이 카리스마 정당에서도 당론이 많이 왜냐면 총재의 뜻이 당론이 돼버리니까. 근데 유럽의 대중정당에서도 당론이 되게 강하거든요. 당내 기율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론이라는 건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율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 자율성이라는 건 스스로 당선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옛날에는 당선을 총재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론을 안 따르면 총재한테 팽당하니까.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사실 당론을 잘 안 따라요. 왜냐하면 상향식 공천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지역구에서 확실하게 공천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굳이 당론을 따를 필요가 없죠. 나는 내 소신대로 투표하겠다라고 해서 당론을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별로 당론 이슈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민주당이 친문 일색으로 정리가 돼버리고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문재인 정권 반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미 다당제화 되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에 맞는 정당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당론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당제일 때 당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당론과 반대되는 자율투표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탄핵과 뭐 대선과 이런 걸 거치면서 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 다른 당으로 헤쳐 모였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의 정치적 입장과 다른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 민주당에서 좀 보수 성향이었잖아요. 근데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렸잖아요.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자기 이념과 딱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당론과 크게 다를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당론 안에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거지. 누가 더 선명하게 문재인을 까느냐, 혹은 누가 더 선명하게 야당을 욕하느냐, 이걸 갖고 경쟁하는 상황이라 지금은 별로, 그러니까 한때 당론 이슈가 되게 이슈가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국 정치에서. 근데 요즘은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뭐 당론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도를 바꿔야죠. 그 당내 경선을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 그 당원 경선 방식으로 바꾸면 되죠. 그 사실 저는 요즘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 당직자들하고도 많이 얘기하고 뭐 후보들하고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경선은 누구한테만 좋은 거냐면 여론조사 업체한테만 좋은 거예요. 여론조사 업체도 몇 천만 원씩 벌어요, 한 지역구당. 근데 그 지역구가 몇백 개잖아요. 몇백 개가 뭐야? 지방선거 몇천 개. 그러면은 도대체 여론조사 업체는 4년마다 한 번씩 엄청난 장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떼돈을 벌어요, 여론조사 업체들은 선거할 때마다.
근데 그 비용을 누가 대냐면 후보들이 내요. 당은 안 내요. 여론조사 업체한테 2천만 원을 줘야 되면 후보가 2명이면 둘이 1,000만 원씩 내게 해요.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고.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당원들한테 투표권을 주고 당원들을 하늘 모으면 돼요. 강당 같은 때 뭐 구청 강당이나 이런 거 하나 빌려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원 경선 할 거니까 그날 다 같이 모여서 당 후보들끼리 토론회하고 연설 듣고 투표할 겁니다. 오세요. 평소에 당비 10,000원씩 내던 사람이 안 오겠어요? 물론 주말이나 이렇게 올 수 있는 시간을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잡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종이 당원일 경우에는 안 오지. 근데 평소에 자발적으로 5,000원, 10,000원씩 당비를 내던 사람이 당원 경선하니까 오라 그러면 안 오겠냐고. 당연히 가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혹은 몇십 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모아놓고 투표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진짜 이대로 되네? 그럼 그 다음부터 사람들 더 모이겠죠. 처음에는 야 그거 뭐 그래놓고 다 위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50명 모아놓고 투표했는데 그 결과대로 그냥 후보 공천해. 뭐야 진짜 이대로 되네? 그럼 사람들이 너도 다 그 경선을 참여하러 오겠죠. 그러면서 당원들이 늘어나겠지. 진성당원들이. 그러니까 뚝심 있게 그 방향으로 밀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후보를 뽑으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원이 됩니다. 그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선거에도 더 유리해요. 알아서 발로 막 선거운동을 스스로 띄워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선거를 바꿔나가면, 정당의 제도를 바꿔나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친문들이 너무 이게 그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게 너무 쉽게 당선되는 좋은 이렇게 황금 열쇠가 돼 있으니까 굳이 바꾸려고 안 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리하거든, 자기가. 어떻게 하나 지금 되게 유리한 거야. 근데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 빨도 이제 뭐 조만간 끝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옛날만큼 인기가 없고 지금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정부 지나가고 나면 슬슬 이제 그 효과도 많이 줄어들고 나면 결국에는 선거제도 바꾸자. 그리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후보들한테 너무 불리하고, 그러니까 후보 당선되고 안 하고 약간 경선 비용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니까 너무 불합리하고 바보 같은 제도인 거야. 그냥 그 업자들만, 여론조사 업자들한테만 엄청난 떼돈을 몰아주는, 그 아까운 정치 자금 어렵게 그 지지자들한테 모아가지고 여론조사 업체들 배만 불려주는 그런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그럼 당에서 그냥 공정하게 경선 관리하면 돼. 당직자들 왜 뽑아놓은 거야? 그거 하라고 당직자 뽑아놓은 거잖아요. 우리 여성 연설대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당에서 연설대회 열면 되잖아요. 그리고 당원들 오라고 해서 투표하고 그 후보 뽑으면 되잖아요. 그게 사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물론 이제 이해관계 관리 문제라 쉽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경선 방식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떠들고 다니는 거죠. 저도 나름 영향을 미치려고 많은 사람마다 계속 설득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고, 옛날에 진성당원이 진짜 없던 시절 얘기예요. 옛날에 누구만 진성당원이면 종북 세력만 진성당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도 뭐 문화나 이런 식의 진성당원은 그게 나쁜가요? 그게 국민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의견이 과대에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지지의 강도를 다 적극 반영을 합니다. 모든 정당들이 지지의 강도가 높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더 열심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지의 강도가 높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정치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치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보도 가려낼 수가 있는 거야. 정치에 1도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TV에서 나오니까 누가 유명해져가지고 저 사람 멋있어 보여. 그래갖고 갑자기 투표에 경선에 참여해갖고, 그런 사람과 진짜 몇십 년간 당원이었어.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을 봤어. 지켜보고 얘 이상했고 쟤는 괜찮았고 이렇게 봐온 사람이 어떤 새로운 정치인을 딱 봤을 때 얘기를 들어보고 뭐 저 친구는 좀 됐네. 저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그런 게 반영되는 거죠. 그런 어떤 지지의 질, 지지의 강도, 이게 반영되는 것도 정당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당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총재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요즘은 지금 정도 상황이 되면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대한애국당도 사실 태극기 집회가 진성당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보수 쪽에서도 진성당원이 생겨나고 있고 진보 쪽에서도 진성당원이 문파든 뭐든 생겨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통합진보도 세력은 몇천 명밖에 안 됐어요. 몇천 명이 당을 그냥 다 장악해버렸던 건데, 근데 지금의 진성당원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몇만 명 이상 되고 10만 명까지 되고 그러면, 그런 정도라면 전 세계 어딜 봐도 그 정도면 충분히 당을 좌지우지하는 정도 인원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정도면 국민의 어떤 일정 부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주 진성당원이 없던 시절에는 그런 우려가 타당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특히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촛불 집회를 하고 이른바 온라인 입당, 뭐 5분 만에 입당해가지고 뭐 민주당 당원이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당비 내는 당원들이 지금 몇십만 명이잖아요.
이쯤 되면 충분히 어떤 대중정당 모델로 나아갈 수 있다. 당비를 조금씩 올려나가면서 대신 권한을 차등적으로 높여주면 충분히 아마 당비 더 낼걸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경선 비용 같은 것도 당에서 다 부담하고 후보들의 부담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 좋은 게 뭐냐면 정치신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돈이 별로 없는 정치신인들도 당비를 통해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이 지원해주는 당비를 통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 방식으로는 후보가 어떻게든 지 돈을 써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의 편이 될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이게 사실은 전 세계 그 고대부터 다수의 대중의 편에 설 것인가 소수의 엘리트의 편에 설 것인가는 옛날부터 있어 온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소수의 엘리트의 편에 서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나쁜 건가요? 그게 악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수의 엘리트가 더 좋게 맞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다수의 대중은 포퓰리즘적으로 다 당장 다 나눠줘. 지금 있는 부 다 분배해가지고 나눠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수의 엘리트는 그러면 안 돼. 지금 있는 이 부를 모아서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야 나중에 훨씬 더 커져서 니네도 다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소수의 엘리트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땐 다수의 대중이 더 옳을 때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눠놨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쁜 놈, 이 사람은 좋은 편, 이게 아니에요.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의 구별이 아니에요. 소수의 엘리트가 오를 때도 있고 다수의 대중이 오를 때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소수의 엘리트 편에 설 수도 있는 거고 엄청나게 부유한 귀족이 다수 대중의 편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기질의 문제, 타고난 성향의 문제 이런 거지 무슨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훌륭한 정치를 할 수도 있고 뭐 정의당 들어가서 통진당 사태처럼 진보정당 들어가서 개판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이 어떤 선택하는 부분이지 뭐 이거를 어디로 어느 편을 쓰는 게 맞다 틀리다라고 제3자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건 본인이 잘 판단하는 거죠. 본인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나는 과연 어느 기질에 맞는 사람인가 나는 또 뭐 출신 성분과 본인의 교육 과정과 뭐 블라블라 뭐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자기 가치관과 이념에 따라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진보정당, 보수정당이 다 있고 다만 포괄정당화 되는 거지. 완전히 딱 중도에 있는 정당은 없어요. 그렇죠. 좌파 우파 사이에 딱 중도에 서 있는 정당이 있습니까? 그런 정당은 없어요. 다 보수거나 보수인데 온건 보수, 진보인데 합리적 진보 뭐 이딴 식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그런 어떤 가치 지향에 따라서 이념적 색깔은 가지게 마련이다. 아니면 다른 이슈를 추종하든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출마하면 적어도 그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수의 심사위원이 평가할 게 아니라 당원들이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대중이. 대중 앞에서 자기를 알리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 몇백만 원의 등록비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한테 그걸 받으면 어떡하냐. 그 당비가 쌓여있으면 당비로 내겠죠. 근데 당이 당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 애초에 진성당원을 많이 모아가지고 당비를 내는 정당이면 그 당비도 다 뭐 하겠어요. 그럴 때 쓰겠지. 근데 당비가 평소에 모여있는 게 없고 국고보조금은 다 당직자 인건비로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이 선거 때 되면은 후보들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정당이냐 이거지. 정당이면 그 공천 과정은 자기가 책임지고 하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초점을 둬야지. 근데 유능한 인재가 돈이 없어서 출마를 못 하잖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300만 원, 400만 원 낸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당원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아깝지 않을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왜냐면 당은 자기를 알릴 수가 있잖아요.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자기의 지명도를 높이는 효과는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커리어가 되거든. 근데 면접 보고 떨어져 버리면 끝인 거야. 아무도 그 사람이 공천 신청했는지도 몰라. 서류 심사하고 떨어뜨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몇백만 원 냈는데 서류 심사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세상에. 내 돈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룰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방식으로는 사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누가 100만 원을 내고 서류 신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청년들한테 그거는 절대 허용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당은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정당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모든 공공기관 중에 제일 낮아요. 그 정당놈들, 국회의원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누가 내 돈을 주겠습니까? 차라리 시민단체에 내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이익집단에 내거나. 그렇지. 차라리 노조나 이런 데 내지. 못하러 정당에 돈을 내겠어요. 그 당을 신뢰하지 않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에 후원하는 게 아니라 인물을 후원하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이나 그러니까 국민이 정말 믿고 따를 만한 좋은 리더가 등장하는 게 먼저고 그러니까 프랑스도 마크롱이란 지도자가 등장한 게 먼저고 마크롱이 앙마르슈라는 정당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돈과 인재가 몰린 거지. 그래서 먼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 리더가 국민을 설득해야 거기로 당비가 모이고 거기 진성당원들이 모이고 그렇게 되겠죠. 혹은 민주당 안에서 그런 리더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리더가 당대표가 된다든가 대선 주자가 돼서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또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그런 리더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정당이 왜 잘 안 되느냐? 리더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사랑을 받는 리더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자한당 뭐 이상하잖아요. 나경원 연설하면서 이상한 소리 해요. 문재인 욕하고. 민주당도 막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 중도정당이 제3정당이 먹기 좋은 판인데 못 먹잖아요. 왜? 좋은 리더가 없으니까. 바른미래당의 리더가 누구야? 안철수, 유승민, 뭐 지금 손학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리더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이쪽이 인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일로 가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리더를 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치인을 쉽게 그렇게 팽시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도 옛날에 대선 주자 많다고 쉽게 이재명 날리고 안희정은 뭐 지가 잘못해서 날아간 거지만 대선 주자도 쉽게 날리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래서 대선 주자가 없어가지고 황교안이 1위인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황교안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죠. 뭐 그거야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정치인이 굉장히 몇십 년이 걸리는 거고 좋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는 과정이라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리는 거고 그래서 정당에 대해서 오늘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좋은 정당을 만드는 건 좋은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정치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좀 리더가 되기 위한 어떤 자기 일을 단련해야 된다.